안녕하세요,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분명히 나한테 여자친구가 아파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다, 그렇게 했던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가보지 못한 섬나라의 호캉스 인증이 올라온다. 그런 일 진짜 많죠. 머리가 터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속칭 이런 떼인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나는 돈은 필요 없어, 나는 타입이 없고 이 사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야겠다 하는 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가 속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돈을 빌린 단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거는 이미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 카카오 긴급대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은행에서 제2금융권 대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찾았다는 얘기는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뭘 써야겠어요? 당연히 차용증. 차용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돈 빌릴 때 쓰는 게 차용증이에요. 나는 빌려줬고 너는 돈을 받았으니까 갚아라,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용증 늘 흔히 듣는 얘기지만은 이 차용증에는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이 사람하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차용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으면 일종의 차용증이 되는 겁니다. 이 차용증에서 일반적으로 얼마를 빌렸다,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내용만 기재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사적 고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소액이면요, 나중에 형사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그리고 차용을 대신하는 대화 내용에서 반드시 그 용도와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친구가 아프다, 병원비로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호텔에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 갔으면 그건 용도 사기가 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 500만 원을 다른 수단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고소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착안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에다가는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는 얼마다, 이런 내용만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나중 가면 민사적으로 이자만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뿐 갚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용도를 분명히 기재해라. 그리고 혹시 차용증 양식을 찾느라 헤매는 분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형사고소할 때 유리한 내용의 차용증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돈 떼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구글 들어가가지고 떼인 돈 검색부터 하겠죠. 어떻게 받는지. 그럼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이런 거예요. 근데요,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갚아라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부터 지연 이자 정도만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들은 많은데 이 사람한테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어떤 자비를 기대하는 그런 제도밖에 안 된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앞 단계에서 살짝 해보는 겁니다. 투자를 한번 해본 정도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시작은 탐색전입니다. 탐색을 왜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 무턱대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비용만 나가고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을 왜 하냐면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돈 얼마 벌고 재산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법원에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정보가 없으면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기 전에 덫을 넣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보를 내가 적대 관계에 놓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약간 우호적인 상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뭔가 돈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강력한 제도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탐색전 단계에서는 야, 괜찮아, 너 힘들지, 야, 이해한다, 이 정도 멘트를 쳐주면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최대한 캐내야 됩니다. 너 요즘에 일은 어디서 하냐? 너 요즘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경계심을 푸셔야 돼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채무 변제 능력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 요즘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서 만나? 뭐 집은 어디 있어? 너 차는 뭐 갖고 다녀? 야, 너 힘들겠다, 야. 가끔 10,000원짜리 하나 쥐어주면서 밥이라도 먹고 다녀라.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탐색전을 펼쳤으니까 알게 됐겠죠. 이 사람이 개털이라는 걸 알 거예요. 한 푼도 없다. 야, 이 사람 완전 인간 모라토리엄 그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초전을 벌일 때 된 겁니다. 점차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경우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게 깊은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래 알았어, 언제까지 갚아, 이건요 변제기의 유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2월 30일까지 갚아라 기존에 차용증에 썼는데, 알았어 1월 30일에 갚아, 2월 30일에 갚아, 이 얘기는요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갚아라, 변제해라 이런 얘기는 날짜를 지정하지 마시고 일단 갚아라, 일단 변제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아 이런 얘기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초전 단계에서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 서류가 없다, 그냥 계좌 이체한 것만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탐색전 단계에서 약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했죠.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화 녹음한다고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니거든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본인 입으로 차용 관계를 인정하는 멘트를 받아두세요. 자연스럽게 야 그때 너 그때 얼마 빌리지 않았냐? 야 내가 너 정말 힘들어서 도와줬잖아. 지금은 좀 어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받아내셔야 됩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빌려주셨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복귀하게 하시고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치 맞지 내가 신세 졌지, 표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세 졌지,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이런 표현들을 꼭 받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싸워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탐색전에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다면 전초전에서는 나중에 민영사를 할 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반드시 변제 계획을 물어보세요. 이 변제 계획이라는 게요, 내가 어떻게 갚을게 라고 얘기한 게 또 하나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만약에 변제를 유예받았다고 한다면 그 유예 기간 상당의 이자를 이 사람은 받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면 그것도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변제 계획이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걸 별도로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전초전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변제 계획을 물어보고 변제 계획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연이자 상당의 고소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전초전 탐색전 통해서 증거 다 확보했죠. 충분히 조질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마련을 해놨죠. 근데 호캉스는 끊임없이 인스타에 올라오고 있죠. 머리가 점점 뜨거워지죠. 내 집은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몸도 배가 고프고 힘든데 이 친구는 점점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면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떼인 돈을 실제로 받는 단계,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을 해서 압박을 통해서 돈을 받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항상 압류가 먼저 따라와요. 압류하자. 압류가요, 돈이 있는 사람 상대로 하는 겁니다. 압류는 계좌에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압류도 하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압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탐색전 단계에서 돈이 없는 걸 확인하셨으면 머리에서 잊어버리세요. 그 압류 안 됩니다. 돈도 실익이 없어요. 일단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래동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데 옷을 벗기려고 태양하고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어요. 태양은 뜨겁게 덥게 했고 부름은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강제해도 절대 옷이 벗기지 않고 따뜻하게 덥게 하니까 옷을 벗었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거나 자기가 어디서 빌려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낙타를요, 오아시스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낙타가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회유를 해서 이 낙타가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제가 형사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형사고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형사고소장을 내가 입은 피해 사실을 정리를 해서 일단 제출을 하세요. 자, 형사고소장은 민원실에 가도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형사고소를 하는 게 반드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사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대단히 착각한 게 뭐냐면 고소장을 접수했으니까 상대방이 겁을 먹고 바로 돈을 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요, 고소장이 접수되면은 수사관이 배당되는데 일주일 걸리고요. 수사관이 배당받고 기록 살펴보는데 2주 걸리고요.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피해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해당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 사건이 누구 수사관한테 배당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배당된 수사관이 확인이 되면 그 수사관에게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사관님, 제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피의자한테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피의자한테 자동으로 당신 고소됐어 라고 통지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피고소인 그 사기꾼한테 통지가 되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들어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때쯤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기가 지난 이후에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겁을 먹는 건 언제냐면요, 매를 맞을 당시가 아닙니다. 매를 맞기 전이 제일 무서워요. 몽둥이가 올라와 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단계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피의자한테 갑자기 그냥 충격적으로 연락이 가서 출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해버리고 나면요,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이미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의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은 언제냐?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출석하기 이전, 이 사이에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협상을 할 때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야, 너 이제 깜빵 갈 거야. 너 이제 인생 끝났어. 너 진짜 이번에 너 인생 실전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정도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유리한 고지에 있다가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불법 추심하는, 아주 내가 오히려 불법쟁이를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안 갚으면 뭐뭐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안 갚으면 당신에게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갚으면 너 징역 갈 거야. 안 갚으면 너 인생 망칠 거야.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릴 거야. 갚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반복적이거나 밤늦게 전화하는 건 피하세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도 존재하고 있고 불법 추심에 대한 그 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밤늦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에서 이미 고소까지 한 마당에 뭐가 있어 계속 연락하게 되면 상대방이 반대로 스토킹 처벌법이나 불법 추심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고소가 겨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같은 위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은 합의를 시도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일단 받으세요. 그 당시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취하를 전제로 하는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별도의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이제 내가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들은 돈을 갚습니다. 2단계를 넘어가면 진짜 사기꾼을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을 조금 추스리시고 큰일 났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용을 하시고 그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2단계를 모두 하신 이후에도 더 이상 어떤 구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 붙이고 고소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모든 조치를 한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추가로 영상을 남기거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